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어제 열렸습니다. 일정과 의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회담 의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죠. 먼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시급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회담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겠죠.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회담이 이렇게 그 실무자 협상이 오래 끈 적은 없어요. 네. 대개는 그것이 물밑 작업에서 간단하게 끝나고 왜냐하면 만남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결과로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이미 거의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민심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전, 즉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양측에서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양쪽이 생각하는 어떤 의제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물밑 작업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렬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신임 이 정무수석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일단 40분 만에 끝났지만 앞으로 한 1, 2주 안에는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내용 면에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 또 해병대원 특검 등 이런 의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 같은데 쉽게 결론이 날까요? 근데 실무회동에서 완전한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예.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의견 접근을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고 예.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거 민생회복지원금도 전혀 달라요. 대상도 그렇고 이 타당성 여부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조율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25만 원이 맞는 거냐.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상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만나서 말이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의제에 올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만남부터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보도도 나오고 무슨 공직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병 특검을 안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선거 결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올리더라도 완전하게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대신 이제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25만 원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이 민생에 관련된 문제라서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의견에 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봅시다라든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2000년도였죠.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그때 참패했을 때예요. 2000년도 16대 총선. 네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만나서도 그때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모델을 딴다면 너무 이런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까지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측이 다. 단지 일단 회의 협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제 후임 총리 인선 관련 논의를 할지도 이것도 관심입니다.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친명계에서는요, 주호영 의원을 놓고 호의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원만하신 분이죠. 유연하시고 정치력도 있으시고 전형적인 TK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뭐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죠. 자, 들으신 것처럼 또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주호영 총리설이 갑자기 왜 힘을 싣는 건지 야당 친명계 호평 이거를 어떤 이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박영선 이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예. 뭐 협치가 아니라 협공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한 발언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또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럴까? 아.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뭐 이제 여야 다 두루 이제 원만하게 소통을 잘한다는 그 평가는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고. 그다음 왜 그 박영선 전 의원에서는 그럴까? 그러니까 박영선 전 의원이 친문 친노 색깔이 강한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한 이제 내각을 이루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할 이 소재가 대단히 약해질 거예요. 타겟 자체가. 예. 아무튼간에 뭐 친노, 친문, 친명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또 야권에서 가는 분이기 때문에 협치라는 이 어떤 그 포장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니까 그런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네네. 정말로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또 이 야권과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가 다 이거 제 추론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와 뭐 박영선 전 장관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좀 있더라고요.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지 이 세 가지 정도 그리고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원만한 분이 차라리 되는 게 낫다라는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설명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그래도 야권에서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군인 박영선 전 장관보다는 주호영이라는 다른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박영선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호평은 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정치계 의장 시절부터 원내대표까지 민주당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든지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지만 5년 만에 참석을 했다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했다든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고 또 지역 감정 타파에 앞장섰다든지 고비고비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전에 지도부가 보여주지 아니한 그런 민주당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180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졌던 시절에 법사위원장까지 빼앗기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9일간 전국 사찰을 돌면서 뭐 저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의회주의자고 네네. 끝까지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정말 그 의회를 이끌어갔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기억들이 아마도 최소한 내 같으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물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포지티브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박영선이 왜 안 돼? 이거 박영선 그 같은 편이었는데. 예, 그런 그러니까- 논리만 설명 안 되면 뭐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수습책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어차피 이번 비대위가 뭐 실권을 갖고 뭐 혁신하거나 뭐 이런 비대위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에 비대위원장이 성과를 낼 것도 별로 없고 예. 어차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라면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 가고 싶지 않겠죠. 가봐야 뭐 특별하게 생색낼 것도 없을 것 같고 네네. 별로 이제 뭐 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 뭐 전당대회 절차를 준비하겠다라는 건데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아마 그래서 인선의 난항을 겪는 것 같고 뭐 4선, 5선 의원들이 서로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예. 서로 서로 뭐 이렇게 맡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예. 그다음에 윤재호 원내대표 스스로도 계속 고사했다라는 거고 말이죠. 전 조금 이제 뭐 누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대위가 활동을 좀 짧게 하더라도 말이죠. 차기 지도부 구성되기 전에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패인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7월이나 이렇게 8월 뭐 늦게는 8월 빠르면 7월에 이게 지도부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그 패인을 분석합니까? 이 선거 4월에 끝났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가 전당대회도 준비하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거듭 태어나려고 노력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실무용 비대위니까 네. 이건 전당대 준비만 하고 그리고 전당대 치르고 지도부가 들어서서 예. 반성하고 혁신한다. 이게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도 하는 실무용 비대위로 가면서 실무용 관리형이나 이런 단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비대위로 가면서 어쨌든 패인에 대한 분석과 또 성찰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그래 차기 지도부가 원만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앞서서 백서를 네,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뭐 패배 원인 같은 걸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이번 비대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윤 대통령의 오찬 회동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것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도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강하게 느꼈고요.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지쳐 있었고요.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식사 거절,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부분 등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전 위원장이 오찬을 거절하지 말고 참석했어야 한다. 아프더라도 참석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한 전 위원장이요,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들과는 이제 만찬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어떤 속마음이 있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들과 만나는 건 사실상 성찰의 또는 복귀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도 사실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승리하지 못한 패배한 지도부가 네. 뭐 우리가 만난다라는 걸 굳이 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성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못했는가 하지만 열심히 했다라고 해단식 같은 어떤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실 위로와 격려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한 전 위원장의 생각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이 두 사람, 이 두 분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그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상해요. 누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통제하는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예, 양측이 그러니까 못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픈데 네네. 굳이 사진을 찍혀야 되고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의 자리니까 예.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라는 또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근데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을 왜 이틀 후에 대통령실 측에서 이런 만남도 준비했는데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한 것도 그렇고 또 한 비대위원장이 이때쯤이면 아이고 그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못 나갔다 정도의 어떤 멘트를 더 하나 붙인다든지 해서 이 상황이 아이고 이게 계속 유난 갈등이 또 있나 보다 뭐 서로 간에 어떤 또 융화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의 보도나 이런 식의 추측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거칠고 미숙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칠고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여쭤볼게요. 이 지금 비대위원과 식사한 그 시간대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 얼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을 만났던 하고 좀 비슷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좀 만나서 뭐 1대1로 만나든지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네. 그 이상의 그 갈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꾸 별 문제 아니라고 아까 강성규 이제 당선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아프다 하더라도 말이죠.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식사하자고 오찬회 등에 초대를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이건 일종의 좀 심하게는 적의를 드러낸 거거든요. 난 당신과 안 만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아닙니까? 다른 관계도 아니잖아요. 친구 대 친구 관계에서도 안 나간다고 사이가 끊어지는 판인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아프다,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안 나간다. 게다가 지금 말씀처럼 16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4시간이나 만찬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계속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공격도 그 정도 공격이면 거의 적에 대한 공격에 가까운 정도의 비난인데 폐쇄자라는 얘기까지 그럼요. 쓰죠. 폐쇄자라는 얘기를 하고
지옥을 가게 했다라는 등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나올 얘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홍 시장이 밀착하고 있고 자신은 또 불렀는데 금요일 날 불러서 월요일 날 밥 먹자고 얘기하고 이게 볼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쌓인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맥락이 선거 기간 중에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해소되기도 앞으로도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전 위원장은 저기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 겁니다. 20년 이상 같이 동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란 판단했음직해요. 그러니까 오차는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정치 초년생이라 해도 이건 정치 초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인데 밥을 먹자 했는데 거절한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미 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모르죠. 정치가 생물이고 또 다른 변수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막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같은 길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내공을 쌓게 타고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복귀하는지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맞붙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죠. 이 대표가요, 일주일 전에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진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급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6월 9일, 6월 18일, 6월 20일, 6월 21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진술, 스스로 자백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대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런 사실들을 탄핵해야만 자신이 기소를 안 당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이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거다 사실이거다 말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진술 자체가 거짓이고 그다음에 회유에 의하였다, 이렇게 규정지어야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선 건 이겁니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는 건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프레임, 이거는 술자리 회유 협박 사건,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이것을 검사들이 계속 진실을 이야기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된다. 이 상황 자체를 규정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검찰총장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이것도 말이 계속 헷갈리고 이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밝힐 길이 없는 게. 그럼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믿고 싶은 또 많은 유권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계속 주장하는 지금 김광미 변호사도 그렇고 말이죠. 또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검찰 말 들으면 검찰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이 CCTV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양측의 주장만이 남말 뿐이에요.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렇게 나설 뿐이 원래 아니라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일종의 그 개입을 한 건 말이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리고 말이 너무 바뀌어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너무 바뀌고 진술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믿음이 도대체 안 간다고요. 진술이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따 이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기 그 법정에서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또 진술에서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 이번에 그 옥중 서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또 술을 안 마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낮게 팩트들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없는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 유추인데 6월 7일 날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재판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에 관련을 줄 거 아니에요. 영향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혼선을 빚어가지고 재판의 정당성을 좀 오염시키라는 것이 아닌지 네. 뭐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그 추론이에요. 저의 생각엔 저의 합리적인 계산인데 의심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진위가 정확하게 판결될 것 같지 않고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헷갈릴 수 없는 부분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말이 바뀌자 검찰이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먹고 얼굴이 벌개졌다는 취지로 답한 이 법정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올려봐 주시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반박에도 마음을 바꿔가면서 지금 저렇게 쭉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은 공세를 피고 또 특검을 거론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프레임이죠. 그럼 프레임 뭐냐면 이거 규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술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날짜도 지금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직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5시에 출정 일지도 다 공개를 했더니 아 그게 아니고 뭐 7월 3일이 유력하다. 7월 3일 날 출정 일지 또 공개했더니 그게 아니고 7월 5일이다. 이렇게 날짜가 틀리죠. 그다음에 처음엔 창고라고 했다가 아 창고에 CCTV가 없다라고 밝히니까 아 그게 아니고 뭐 조사실이다. 또 공간도 바꿔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는 기억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방은 기억의 상황이지만 내가 본 것이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마신 것. 여기 보면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라고 검찰이 물어보는데 답을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마셨다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건데 그것을 나중에는 입에만 댔다라고 또 번복을 합니다. 이런 행위까지 분명히 이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당연한데 지금 민주당은 또 다른 걸 제기하고 김광민 변호사도 또 다른 걸 제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아니 진실은 상관이 없다. 우리 지지자들에게 이것을 어떤 상황으로 규정짓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재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재판이 부당하다. 야당 대표의 탄압이다. 이렇게만 규정 지어주면 이건 성공이다라는 거죠. 진실의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레임 전쟁은.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이 회유한 것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